문제가 뭐냐? 국정원 해킹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데 왜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소위 대한민국 정보부라는 정보당국에서 죄 없는 민주화 인사들 데려다가 정말로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찢어발기고 영혼을 찢어서 미친 사람 만들어서 죽게 했던 게 그게 정보당국의 민간 사찰이고 정보당국의 정치 개입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남의 집 냉장고에 관심을 갖는다라면 다음에 당신이 거기 끌려가서 욕 한마디에서 고문당하고 찢어 발겨질 때 누가 당신을 위해 싸워주겠어? 이건 지금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외쳐야 되는 문제야. 내일 원세훈이를 묻어준다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지 않겠다 라고 선언해야 되는 사건이야. 그런데 뭐? 이름도 모르는 여배우의 남편이 태국 재벌이라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냉장고가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연예인 스캔들로 도배를 하고 씨발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쟤는 우리를 홍어조수로 알아. 마구마구 짓밟아도 되는 지렁이로 알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이렇게 당하고도 침묵하면 그게 사람이냐? 몰라. 모르는 사람의 냉장고가 1등이었어. 냉장고를 부탁한지 뭔지 나발인지 씨발. 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프로가 검색어 1위를 하더라. 그게 말이 되냐? 국정원 해킹 사건이 발생했는데 3천만 명이 그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냉장고가 검색어 1위? 씨발? 어디서 이런 진짜 조작질이야. 헬조센? 너 일본 군국주의자야? 어디서 조센이야? KBS, MBC, SBS는 국정원 해킹 보도 0건을 했대. 이게 우리 현실이야. 국정원 해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고 전두환 개새끼라고 한마디 해서 끌려가가지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 여러분이 그 꼴 나지 않는다는 수 있어? 그런 꼴을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아무리 부당해도 멀쩡히 다니는 회사에 제일 열심히 일했고 누가 봐도 업무 성과가 1위인데 너 전라도 출신이니까 나가 라고 해도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말 못하는 세상이 온다고.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 나는 경상도니까 다행이야. 명문대를 나오고 경상도 출신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 명 뽑는 자리에 내가 떨어졌어. 틀림없이 성적 1등인데 왜? 니네 아버지 백이 없어서. 그런 세상이 온다고. 온갖 부정부패 불합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가서 억울하다고 외쳐도 너나 네 가족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고. 지금도 그런 세상이니까 포기하고 살아? 지금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이미 그런 세상이니까 뭐 포기하자는 거야? 그런 세상을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자, 이명박 때는 강을 파헤쳐서 지금 이 낙동강 일대는 완전히 썩은 물이 넘쳐나고 있어. 그런데 박근혜가 그 뉴스 좀 찾아봐요. 박근혜 최경환 경제팀이 1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온갖 환경 파괴 정책들을 전부 다 추진했어. 특히 그린벨트는요. 전두환이 유일하게 잘한 정책이었어. 그런데 최경환이 1년 만에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싹 다 없애버렸어. 완전히 산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뭐래더라? 식수원 구역에 식당 개업 허락하고, 그린벨트 해지, 그 다음에 식수원 지역에다가 식당 영업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또 뭐 이랬더라? 난리도 아니야, 지금. 지금도 이 물을 깨끗이 만들지 못해서 난리인데, 왜 식수원에 식당이 있으면 안 될까요?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들이 나와서 부패하겠죠. 그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물이 식중독의 원인이 되고, 그거를 정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고스란히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오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그 뉴스 좀 찾아봤어? 지금 산을 막 훼손해가지고, 음, 음, 음. MB정부 때는 강을 파헤치더니 취임 1년 최경환 경제팀은 산, 바다, 그린벨트까지 빗장 해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용, 수자원 보호구역에는 음식점, 투자 활성화 관광진흥을 명목으로 자연을 사유화하고 환경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환경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가 지난해 8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전까지 오색 약수터 인근에서 시작하는 케이블카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케이블카 건설 방침을 확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공청회라며 불참했다. 1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년간 전념해 온 것은 산, 바다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이었다. 하반기부터는 이런 구상이 구체화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산과 바다에 호텔과 골프장을 지어야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믿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강에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산과 바다에 주목하고 있다. 야, 씨발. 호텔하고 골프장을 지으면 우리가 갈 수 있겠냐? 호텔하고 골프장을 지으면 우리가 갈 수 있겠냐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 그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골프장에 못 들어간다고. 호텔에도 못 들어가고. 이게 경제 활성화야? 누구를 위한 경제?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야? 백두대간 완충지역 등 70%의 위락시설 개발을 허용하고 하천 점용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지자체에다 넘기고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그래서 골프장 숙박시설을 모두 바닷가에다 짓게 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주택, 음식점,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공원, 해상자연공원 내 휴양지구를 도입해서 숙박시설, 음식점, 레저, 요양시설을 허용하고 산지 관광 특구 제도를 도입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일괄 허용하고 자 이거 전부 다 지네들끼리 나눠먹기죠. 이권 나눠먹기. 그 당 지지자들끼리 이거 이권 나눠먹기 하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면 서민들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쟤네들이 짓는 거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 지어놔. 여러분이 거기서 포장마차 피면 바로 불러. 치우라고. 그게 사유화라는 거야. 부자들이 우리들의 자연환경을 부자들이 지네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뇌물 주고받으면서 그 점유해서 환경을 파괴해서 돈을 벌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거고 환경의 파괴는요 우리 세대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망하는 거야. 여러분, 봄철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 곤란했던 적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 곤란하고 막 가슴이 턱턱 막히고 그리고 막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환경이 파괴되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웠던 그 순간 기억나지? 앞으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는 남은 생을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중국의 산업화가 돼서 거기서 많은 공업용 가루가 오는 것도 원인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황산, 이게 봄철에요. 황사는 기본적으로 봄철에 일어나잖아. 물론 중국에서 오는 게 황사야. 황사의 기원은 중국에서 오는 거고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부터 모래바람이 오는 거야. 그런데 모래바람이 오면서 그 중국의 이 동부지대에 있는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중금속에 오염된 나쁜 공기를 갖고 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미세먼지는 반드시 중국에서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미세먼지는요, 우리나라 자동차 배기가스도 미세먼지를 만들어요. 자동차 배기가스도 흩어져서 미세먼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미세먼지가 떠요. 왜? 미세한 가루가 수분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온 뒤에 미세먼지가 있는 되게 이상한 경우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 이런 데서도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지금 미세먼지가 주제는 아니지만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거야. 나무를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흙을 만들되 흙에 나무를 심어서 흙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를 적당히 보존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장치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도시의 그린벨트는 여러분, 도시는 대부분 포장도로잖아요. 왜 홍수가 나느냐 하면 도시가 다 포장되었기 때문이야.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흙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주택지에 여러분의 주택지에 보시면 대부분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흙이 있는 공원이 없잖아. 요즘은 놀이터도 모래로 안 돼 있어. 전부 다 고무 패드를 깔아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도시에 비가 내리면 그게 전부 다 우수관으로 모여요. 전부 다 우수관으로 모여서 강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야. 큰 강으로.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도시마다 뭐가 있어야 돼? 작은 공원들이 있어야 돼. 작은 공원이나 되도록이면 옛날엔 다 보더블럭이었어요. 보더블럭은 비가 오면 비가 밑으로 통과돼서 밑으로 이렇게 비가 흡수가 됐다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또 이렇게 그냥 시멘트를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걸 깔아버리잖아. 보도에도 색깔 다른 아스팔트를 깔아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늘에서 내린 비가 그 도시에 고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서 도시가 더운 거예요, 여름에. 여름에 도시가 너무 더운 원인은 그런 시멘트로 덮여있기 때문에도 원인이 돼요. 자동차 배기가스도 원인이고, 에어컨 그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도 원인이지만, 실제로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역할을 땅이 한단 말이야. 흙을 전부 다 덮어버려서 그 흙이 지하수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기의 대류작용이 공기를 식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도시를 둘러싼 그린벨트를 두고, 물론 그린벨트의 원래 목적은 전도하는 나쁜 목적에서 시작됐어요. 자꾸만 도시가 확장이 되면 자기네들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그린벨트를 설정해서 더 이상 도시 주변의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비싸게 땅값을 올리는 데 용으로 그린벨트를 만들었지만, 그 그린벨트 덕분에 이 도시 주변의 환경, 소위 녹색이 유지가 된 거야. 숲이 유지되고, 그게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거를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겠다는 거 아니야. 자, 이명박은 강을 팔아먹고 박근혜는 산을 팔아먹고, 강과 산을 다 망하게 하고, 지네들은 해외에 돈도 많겠지. 해외여행 자주 다니면서 혹시 집 벌어 다니나?
어? 지들은 우리나라에 강 팔고 산 팔아서 뭘 얼마나 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 뻑하면 외국 간다는 사람들, 당신들 외국인하고 대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해외에 간다고 다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말이 안 돼가지고, 말이 안 돼서 운전면허도 못 따고, 말이 안 돼가지고 자격증도 못 따고, 그래서 가진 돈 다 까먹고 돌아오질 못하는 거야. 자, 36조 원을 날린 자원외교, 앞으로도 46조 원이 더 든다고 감사원이 인정했어. 아무런 회수 조치를 못한 자원외교, 이명박 자원외교가 지금 36조 원을 이미 날렸는데 지금 46조 원이 더 들어간대. 수습용으로. 이익이 아니라 수습용으로. 총 얼마냐? 82조 원이야. 82조 원을 이명박이 자원외교 한다고 날려먹었어. 4대강 한다고 42조 원 날려먹고, 자원외교 한다고 82조 원 날려먹고,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지금 방위산업 비리, 해군부터 털었는데 해군, 공군 어마어마한 방위산업 비리, 그게 지금 100조 원을 넘을 거란 얘기가 있어. 그 저기 통영함이었나? 그거 배 하나로 어마어마한 뭐 1조 6천억짜리 배잖아. 그게 통영함이 1조 6천억인가 들어간 배인데 하다못해 소나 하나로 40억을 해먹었어. 2억짜리 소나를 달면서 그 어군 탐지기를 달면서 42억짜리 소나라고 뻥치고 그거 기기 부품 하나에 40억씩 빼먹었어. 이게 해군 비리. 그래서 해군 무슨 참모총장 하나, 뭐 해군의 무슨 간부 하나가 그만두고 지금 흐지부지 뻥까지 말라 그래. 지금 방위산업 비리도 어마어마해. 그리스가 왜 망했어? 정치권에서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이런 거 비싼 돈 주고 구입하고 그 돈 뒤로 빼돌려 먹고,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망한 거야. 이명박의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이거 이명박 구속 수사해야 될 문제야. 감사원에서 인정했어. 이거 뉴스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확인해봐. 다음 뉴스는 그 뉴스 한번 찾아봐봐요. 검찰에서 2년 전에 박근혜 사촌 형부가 그 비리를 저지른 걸 알고도 이걸 덮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예. 박근혜 사촌 형부가 그 무슨 사기를 쳤어. 그런데 그 사기친 걸 이미 2년 전에 그 검찰에서 알았어. 알았는데도 이걸 지금까지 기소도 안 하고 사건을 수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잡혀왔어.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잡혀와가지고 박근혜 사촌 형부한테 자기가 로비 자금으로 얼마를 줬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검찰도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2년 전이니까 아마 최동욱 때겠지. 최동욱 때 검찰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소하겠다라고 막 서슬퍼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얘는 박근혜 친인척은 수사를 안 하고 도리어 누구야? 얘가 사기쳤던 이 애도 범죄자거든. 얘가 사기쳤던 이 사람만 막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한테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 2년 전 박근혜 사촌 형부 비리 알고도 덮었나? 대통령 친인척 금품 수수 의혹 늑장 수사 논란, 청와대 외압 의심. 검찰이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윤아무개 씨의 금품 수수 의혹을 파악했지만 수사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거야. 지난주에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제사 늑장 수사에 들어가서 또 성완종 수사꼴로 흐지부지 시키겠죠. 대한민국 검찰이 박근혜 친인척을 제대로 수사를 하겠어? 그러면서 지금 박지만은 뭐 출두 요구서를 낸다는 둥 이러면서 박근혜가 친인척 비리에도 엄격한 것처럼 폼 잡고 있는데 뻥까지 말라고. 이거
징역 하나 보자고. 어? 저기 누가 노건평이 금품 수수 혐의로 감옥 갔었잖아. 그치? 노건평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당하고 감옥 갔던 걸로 기억나. 그죠? 맞죠? 자, 이 유나무게 감옥 가나 안 가나 보자고. 감옥 가나 안 가나 보자고. 예, 청와대 대통령 사촌형부 비리 의혹 검찰이 잘할 것. 그렇지. 박근혜 입장에서 잘하겠지. 국민 입장에서 잘하는 거냐, 박근혜 입장에서 잘하는 거냐 다르잖아. 지금 대한민국 검찰, 뭐 저기 중앙선관위, 대법원 전부 박근혜 시녀들 아니야, 시종들. 박근혜 내시들로 다 전락한 거 아니야? 만약에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면 믿어주지. 잘해라. 그 뭐겠어. 내 눈에 벗어나지 않게 잘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자, 그 다음 그 연평해전에 대해서요. 연평해전 영화를 내가 안 봤어. 근데 보니까 이제 연평해전을 존나리 홍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나 봐.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연평해전을 공짜로 보라고. 연평해전 공짜표 나눠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안 보니까 학생들한테 강제로 수업 빠지고 연평해전 보라고 단체 관람 그런 걸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연평해전 안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평해전이 몇만 명 봤다 이러면서 계속 그 저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나는 못 봤어. 네이버 뉴스에서 못 봤는데 지금 500만이야? 단체 관람 500만이래. 그 지금 뭐 한나라당 당원 100명씩 가서 보고 그 학생들 강제로 동원해서 단체 관람해가지고 지금 500만 채운 거야. 공짜 관람하고. 자, 문제는 뭐냐? 연평해전 첫 장면에서 그 NLL을 주한미군이 설정했고 북한이 받아들였다라고 시작한다며. 난 안 봐갖고 모르겠어.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예, NLL을 주한미군이 설정했지만 북한에게 통지해서 북한도 받아들였다라고 맨 처음에 나온대잖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이거 미국의 저기 뭐예요? 국가 기밀. 그거 이미 1950년, 70년 지난 거라 다 공개돼 있어. 거기 보면 미국에서 1974년에 NLL이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북한은 통지를 받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통지도 받지 못했다야. 그게 NLL에 대한 이야기야. 시작부터 거짓말이야. 시작부터. 자, 그러면서요. 이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그 전사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순직자로 대우받아서 형편없는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게 김대중 정부의 참상이다. 이러면서 욕을 했다며. 이명박 때 천안함은 전사자로 해줬는데 김대중 때 김대중 때 연평해전은 순직 처리를 했다. 그러면서 막 지금 김대중 까고 있다며.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순직 처리법이 누가 만든 건지 알아? 왜 그렇게 순직 처리밖에 못했는지 알아? 박정희 때 만든 거야. 박정희 때. 박정희가 그 월남전에다가 죄 없는 우리 군인들을 보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 그러면 그 군인들을 전사자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희생자가 너무 많으니까 순직 처리해서 보상을 적게 해주려고 박정희가 만든 법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연평해전 때 보상을 해주려니까 박정희가 만든 그 법에 걸려가지고 보상을 못 해준 거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법을 바꾼 거야. 노무현 정부 때 그 전쟁 중 죽은 병사에 대한 그 예우의 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명박 때 혜택 본 거야. 그러면 노무현 때는 왜 안 해줬냐? 노무현 때는 단 한 건도 북한에 도발이 없었어. 이 새끼들이 얼마나 웃긴 새끼들이냐면 김대중이 일부러 연평해전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안 해주고 이명박은 보상해줬다. 노무현도 안 해주고 김대중도 안 한 걸 이명박이 해줬다. 이 순 개같은 거짓말이야. 이 씨발놈들아. 이 천하에 찢어 죽을 놈의 새끼들아.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 쌍놈의 새끼들아.
이게요, 박정희가 저기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의 죄 없는 젊은이들을 베트남전 참전시켜갖고 어마어마하게 죽고 부상자가 어마어마했잖아.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때 법을 만들어서 전사자를 전사자로 대우하지 않고 순직이라는 이름으로 애매하게 보상금을 낮춘 게 박정희의 꼼수였어. 어디서 그걸로 김대중 욕을 해, 이 쌍놈 새끼들아. 이 천하의 쳐죽이 찢어 죽을 놈 새끼들아. 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대우를 못 해준 게 그게 한이 돼서 그때부터 개정 작업 들어가서 노무현 때 그거 개정한 거 아니야. 전쟁 교전 중에 사망하면 순직이 아니라 전사라고 법을 바꿔서 2억인가 1억인가 주라고 고친 게 노무현이야. 노무현 때는 단 한 차례도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보상이. 교전이 없었는데 무슨 배보상을 해. 쌍놈 새끼들아. 이 쳐죽일 놈 새끼들 아니야 이거? 어?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국민이 니들이 속여먹을 만큼 그렇게 꼴통으로 보여? 근데 사실 나도 몰랐어. 예. 나도 몰랐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연평해전 희생자들이 순직 처분을 받아서 3,6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것도 난 이번에 알았고, 노무현이 법을 바꿔서 몇 억을 줬다는 것도 나도 이번에 알았어. 사실 이번에 연평해전이란 영화가 없었다라면, 연평해전 영화가 나오고 저 새끼들이 시비 걸지 않았다면 나는 관심을 못 가졌을 거야. 몰랐을 거야. 김대중 노무현이 교전 중 사망한 전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나는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오늘 지금 처음 들으신 분, 예, 지금 김대중 노무현 때 그래서 개선이 됐다라는 거 지금 처음 들으신 분, 널리 알려주세요. 연평해전 얘기하면서 연평해전 희생자들에 대해서 순직 처분을 했다. 김대중이 그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이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자 날짜, 오늘 7월 15일자 망치부인 방송 유튜브에 찾아봐라. 거기 보면 진실 나온다. 꼭 알려주세요. 이거 딴지일보에서도, 딴지일보 기사로도 나왔더라고. 그 내용을 카톡이나 이런 데 널리 펼쳐주세요. 카톡이니 뭐 이런 데서 연평해전 홍보하면서 개소리하는 10세들한테 그 이마박에다가 빡! 박정희가 만든 법이라는 걸 그 대가리에다가 아주 그냥 각인을 시켜줘야 돼. 아주 그냥 화인을 찍어놔야 돼. 자, 그 다음 여러분, 지난 주말 내내 새정연, 그러니까 5일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 새정연 당원 당직자, 중앙당 당직자를 비롯 100여 명 탈당 기자회견. 그 뉴스 다 봤죠? 지난 주말 내내 월요일 화요일까지 떠들었어요. 새정치연합에서 중앙당 당직자와 당원 100여 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나왔어. 그래서 어떤 건빵이 물어본 거야. 야, 망치야, 왜 그 야당은 탈당하고 지랄이냐? 앞뒤 뉴스 모르는 애야. 얘는 이제 뉴스를 잘 몰라. 근데 가끔 질문 있으면 띡 던져. 지난번에 야, 유승민 왜 그러냐? 그 질문했던 걔야. 이번에도 야, 망치야, 왜 야당이 100명이나 탈당하고 지랄이냐? 이렇게 걔가 알 정도면 뉴스에 엄청 나왔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 몇 명 탈당했대? 실제로 몇 명 탈당? 그 100여 명이 탈당하려면요, 보통 이런 거, 자, 100명의 탈당 선언.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100명 명단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 탈당 선언에는 명단이 없어. 그러면서 15명이 뭐 국회 보안 직원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15명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지금 접수된 탈당계가 확인된 게 5개인가 있다는 거죠. 예. 확인된 탈당이 5개야. 3명 아니 5명 아니에요? 3명이야? 예. 지네들은 지금
뭐 탈당을 100여 명이 했다고 우기고 있는데, 그래서 왜 탈당한 사람 명단 달라니까 못 준대. 왜 못 줘? 아니, 정당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당당하게 탈당을 하는데 그걸 왜 못 주냐고. 탈당하겠다는 입장, 그거 정치적 행동이야. 정치적 행동할 거면 그거 밝혀줘야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파악한 건 18명이다. 그럼 100명은 뭐냐? 탈당을 약속한 사람이다. 아, 나 이거 진짜 장난하냐? 장난해? 뭐하는 짓거리야? 자, 이 기사 한번 같이 봅시다. 야, 내 컴퓨터 건드리지 마, 새끼들아. 어? 새정치당원 100명 집단 탈당? 알고 보니 중앙당 기자회견 직후 총 3명 탈당. 확인된 건 3명이야. 100명이 탈당했다고 막 떠들었는데 확인된 건 3명이야. 이거 봐. 탈당 선언문에 명단도 없어. 명단도 없어. 자, 지난 9일 국회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 출신과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희망시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친노무현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는 새정치연합에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며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잖아요. 기자회견에는 당 사무총장 출신 땡땡땡을 비롯해 총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방호과에서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예정된 참석자가 다 들어오지 못했다라면서 이날 탈당한 회원은 총 10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별로 2차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몇몇 언론들도 회견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집단 탈당 소식은 최근 여의도에서 피어오르는 분당 신당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이 이들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 사실이 드러나면서 머지않아 호남권 비주류 현역 의원과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지 닷새가 지난 14일, 과연 새정치연합 내 탈당 기류는 정말 급물살을 타고 있을까요? 우선 국민희망시대 쪽에 연락해 구체적 정보를 다시 물었습니다. 회견 당일에 회원 100명이 전원 탈당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일과 다음날 서류를 제출했다. 5명은 서울시당에 냈고 나머지 10명은 기타 시도당에 보냈다. 회견 당시 말한 100명은 그만큼의 회원이 탈당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말이 달라졌어. 기자회견을 연 9일에 100명이 탈당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양 사무총장은 우리와 약속한 분들께 어제 전화해보니 다들 시도당에 탈당 서류를 제출하고 있더라. 어제만 총 100명이 탈당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쪽에 확인해봤다. 중앙당의 주요 실무 관계자는 국민희망시대 참여를 이유로 탈당 서류를 제출한 당원은 14일 기준으로 총 18명이다. 그러니까는 이거 중앙당에서 파악한 명단이 18명이다. 광주시당 전남 전북 도당에는 관련 사유로 탈당 서류가 아예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기자회견한 15명에다가 3명 더 기자회견한 15명에다가 3명 더 탈당했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광주 전남 전북 도당에서는 관련 서류가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희망시대 기자회견 직후 탈당한 당원을 확인해봤더니 정 회장과 양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3명이었다. 보통 이런 기자회견을 열면 성명서 밑에 참여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쪽은 명단 자체가 없어서 100명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당시 15명이 탈당 서류를 제출했다는 국민희망시대의 주장과 다른 대목이다. 국민희망시대가 주로 활동하는 서울,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시도당에도 직접 연락해서 탈당 현황을 확인했다.
다들 최근 들어 탈당이 급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어제 계속 사무실에 있었지만 집단으로 탈당 서류가 들어온 건 없었다라고 말했고, 광주시당 관계자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가 당비 납부 문제 등으로 탈당한다. 그쪽 활동, 즉 국민희망시대 활동 때문에 탈당한다고 밝힌 당원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이들은 탈당보다 입당하는 당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을 노리는 전현직 의원들이 각자 지지자들을 당원으로 모집하여 경선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당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입당 서류만 총 1000건이 들어왔다며, 같은 기간 동안 탈당 서류는 1건 들어왔다. 입당에 비하면 탈당 움직임은 미미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국민희망시대 쪽에 다시 전했다. 양 사무총장은 굳이 논쟁하고 싶지 않다라며 우리와 약속한 분들이 탈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00여 명이 탈당했다는 증빙 자료를 볼 수 없냐는 질문에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왜? 긁어 부스럼 되면 군대 안 가고 좋겠구만. 최근 탈당 규모를 두고 국민희망시대와 새정치연합 쪽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당직자와 당원 100명이 죄송합니다. 택배가 와서요. 가만있어 보자. 최근 탈당 규모를 두고 국민희망시대와 새정치연합 쪽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당직자와 당원 100명이 지난 9일 기자회견 때 집단 탈당했다는 주장과 보도만큼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밝혀졌다. 이거 언론이 정정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0명이 탈당했다! 가 뻥이라고! 그날 100명이 탈당했다! 가 뻥이라고! 이후에 탈당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우세하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당원이지만 당원이고 국민희망시대 회원 2000명 가운데 탈당하거나 탈당을 약속한 회원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당 안팎에 떠도는 탈당, 분당, 신당론 역시 아직은 실체 없는 유령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탈당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중앙당 당직자 100명 이러니까 뭐 당대표를 비롯해서 무슨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간 걸로 알아. 그 당직자가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직자가 뭐냐면 중앙당 사무일을 보는 사람들. 당직자라는 게 뭐냐면 이 중앙당하고 도당이 있어요. 중앙당, 도당, 시당. 그런 그 지역에서 사무 보는 사람들을 당직자라고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현재까지 그 확실하게 탈당한 사람이 18명. 그것도 당직자만이 아니라 당직자와 당원 포함이야. 자, 그렇다면 중앙당 당직자 100명 탈당. 씨발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 정정보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비노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분당 신당로는 문재인 대표에게 억울하게 공천 물갈이를 당할 것을 우려하는 호남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추세라며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실체적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의 한 측근은 신당로는 공천을 앞두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비노 비주류의 의원들이 대표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탄이라며 혁신안이 최종 완성되는 9월 이후에야 각종의 설이 실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자, 이게 5일 전에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뉴스 얘네들은 왜 이랬을까? 얘네들은 왜 이런 쇼를 했을까?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박지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 금품수수 유죄 판결. 그것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 박지원이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부분은 뉴스가 안 됐어. 거의 뉴스가 안 되고 이 뉴스로 막 도배하면서 야권의 분열에 막 그 초점이 간 거야. 우연이겠지?
종편이 좋아하는 박지원, 소위 우리나라의 이 친새누리 미디어들이 매우 기대를 품고 있는 박지원의 유죄 판결이 난 날, 그날 이렇게 쇼를 한 거는, 그리고 그 쇼를 냅다 보도에 된 거는 우연이겠지? 그죠? 우연이겠지? 예. 이 새끼 또 이러네? 너 누구야? 박지원이야? 아니,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졌는데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는 거야. 이 시간을 또 끌겠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문제에다가 메르스까지 겹치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는데, 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그 분노를 어디로 돌리는 거야? 야당 탓으로 돌리는 거야. 야당에 대한 불만. 며칠 전부터 야당은 뭐하고 있냐라는 트위터가 갑자기 등장했어,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은 뭐하고 있죠? 라고 질문하는 트위터가 생겼어. 우리 채팅창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은 뭐하고 있죠? 요게 내 기억에 지금 5일 이내야. 5일 전부터, 예, 5일 전부터 이 상황에서 야당은 뭐하고 있냐라는 글이 올라와. 그치?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야당은 뭐하고 있죠? 트위터도 그래. 5일 전부터 야당은 뭐하고 있냐. 오늘도 그 자원외교 뉴스를 갖다가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새정치연합이 여기에 대해서 대차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자원외교 비리를 밝혀낸 게 새정치연합이야. 자원외교 비리를 새정치연합이 밝혀냈고 그걸 감사원이 인정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새정치연합은 뭐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보도를 일단 안 해. 그 다음에 그 순진하고 자기네들이 똥꼬 딱 빨아주면 막 앞서서 싸울 것 같은 무식한 사람들 몇 명을 딱 동원을 해가지고 야당을 공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본질에 물을 타는 거지.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야당 무능론으로 물타기. 이거 봐. 야당이 쓰레기지. 그럼 야당이 쓰레기면 여당은 뭔데? 야당이 쓰레기면 여당은 뭐야? 쓰레기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쓰레기는 태워서 열량이라도 만들지. 그래, 여당은 방사능이다. 여당은 핵폐기물이야. 됐어? 야당이 쓰레기면 여당은 핵폐기물이야. 쓰레기는 태워가지고 열병합 발전소에서 난방이라도 할 수 있어. 핵폐기물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그리고 또 오해합니다. 가령 똥오줌도요, 정화하면 그 똥오줌도 비료가 돼요. 예. 오물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물을 모욕하지 마세요. 여당은 핵폐기물이야. 야당이 쓰레기면, 야당을 호로락 태워가지고 열병합 발전소에서 국민들 난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쓴다라면, 여당은 아무짝에 쓸모없고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주변이 오염되는 핵폐기물이야. 자, 여러분, 사실요, 나도 며칠 전부터 도대체 야당이 뭐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 근데 보니까 그게 문득 막 그 야당 때문에 막 며칠 전부터 속상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야당에 관심이 간 거거든. 생각해보니까 일제히 지난 5일 전에 이 사건 근처로 해가지고 야당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거야. 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저는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아요. 나는 새정치연합이 지금 국민의 뜻에 맞게 국민의 뜻대로 제대로 대차게 싸우지 못하고 있다고 봐. 그러면 새정치연합 모든 의원이 다 쓰레기라서 그러냐? 난 아니라고 봐요. 새정치연합 안에 열심히 국민을 위해 싸우려는 사람도 있어. 절반 가까이 있어. 그런데 절반 가까이 국민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년에 재선 받아서 국회의원 특권만 누리려는 씨벌놈들이 반이 있는 거야. 그 절반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위해 애쓰는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깎아먹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비판해야 될 건 새정치연합이 아니에요. 물론 새정치연합이 그 쓰레기 절반 때문에 제대로 역할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왜 싸잡아서 욕하죠? 왜 싸잡아서 욕해? 새정치연합에서 일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무슨 활동했는지 알고 욕하십니까? 모르면서 왜 욕하냐고. 야당은 뭐 하고 있냐고 얘기한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 야당이 무슨 활동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계세요? 몰라. 모르면서 덩달아 욕하는 거야. 그러나 새누리당과 여당은 분명히, 그러니까 여당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분명히 잘못이 드러나고 있잖아. 대놓고 잘못하고 있잖아.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명백한 잘못을 한 당을 더 비판해야지. 왜 똑같이 싸잡아서 비판을 해? 아니 왜 더 욕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이름이 나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이름이. 그런데 야당 의원이 잘못하면 야당 전체가 욕먹어. 이거 잘못된 계산 방식이에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잘못하고 모자란 놈이 있으면 그놈 한 놈만 패야지. 왜 싸잡아서 비판해? 그게 바로 세뇌하는 거야. 야당에 대해서 안 좋은 세뇌를 지금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저께 제자에게 똥을 먹인 미친 교수가 나왔어. 근데 어찌나 철저하게 이름을 숨기는지. 가령 만약에 진보 성향의 교수였으면 벌써 이름 다 털렸을 텐데, 이게 신문에 이름이 났을 텐데, 학교도 안 나오고 교수도 안 나와서 수상을 다 했어. 역시나 새누리 정책위원이었다며. 한나라당 정책위원이었대. 그래갖고 창조경제 싱크탱크? 아니야, 무슨 창조 머시기에 싱크탱크를 하기로 한 사람이었대. 디자인 권위자라는 강남대 무슨 교수? 강남대 무슨 교수가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철저히 숨긴 이유가 그게 새누리당 무슨 자문위원이었대. 참 기가 막혀. 어떻게 그 당 지지자들은 진짜 이렇게 엽기스러울 수 있는지. 정말 엽기스러워. 그 당 국회의원도 계속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연평해전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잖아. 그거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에서 고소해야 돼요. 내년 출마 못하게 해야 돼. 허위사실 유포로. 예. 망치 부인 못 박는 소리 하네. 내 망치는 못 박는 용 아니야, 이 무식한 놈아. 예. 자, 그래서요, 이 얘기까지 했고, 또, 나 오늘 너무 빨리 했더니 6분이 남았네? 또 궁금한 거 있어? 또 궁금한 거. 안철수가 이번에 국정원 해킹 사건의 조사위원장? 예. 안철수를 그 국정원 해킹 사건의 조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곳곳에서 바람 빠진 소리가 들려. 텄네 텄어. 텄네 텄어. 망했구나. 이 좋은 건수를 놓치는구나.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거라 그랬잖아. 나는 안철수가 이번에 국정원 해킹 사건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서 전현직 국정원장 몽땅 감옥에 보내고 그 누구에게도 원사원에게도 철저히 이 책임을 묻는 그 일을 해낸다면 지금 이제 원세훈이가 형을 살고 있는 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 국정원 이것도 거기에 더해질 수 있도록 그 원세훈이 잘못한 거라는 걸 밝혀내고 그리고 이 국정원의 이 5163 부대를 해산시킨다라면 해체시키고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민간 사찰을 국가정보국에서 못하도록 해낸다면 난 다음 대선에 안철수를 찍겠어. 투표권이 있다면. 나는 이번에 안철수가 국정원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싹 다 구속시키고 국정원 해킹 사건의 모든 진상을 규명해서 관련자 전원 처벌하고
더 이상 민간 사찰 못하게 국정원 이 정보당국에 민간 사찰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시키는 걸 해낸다면 나는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나는 밀어줄 생각이야. 나는 이 안철수를 그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도울 수만 있다면. 이러다 탄핵당하나?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 일을 흐지부지 시키면 산채로 묻어버릴 거야. 중계동 공원에다가 그 중계역 앞에 있는 공원을 파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리겠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건데 난 안철수가 해내길 바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 국정원이 국민을 민간 사찰 못하는 제도적인 성과를 내온다라면 난 안철수를 화끈하게 밀어주겠어. 그러나 그걸 못하면 산채로 그냥 중계동 그 근린공원에 묻어버릴 거야 아주 그냥. 자, 잘하도록 박수 쳐줍시다. 안철수 잘하도록. 해내야 해. 알지? 못하면 국물도 없어. 예. 뭐 이게 삽사러 갈 일 없도록 부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래도 3분이 남았네. 자, 그러면 이런 기사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나 오늘 너무 빨리 한 것 같아. 너무 빨리 하니까 맛이 없지. 그지? 너무 빨리 막 해버리니까 맛이 없지. 잠깐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냥 구글은 단어만 검색해도 관련 뉴스가 쭉 뜨는데 네이버는 박근혜나 국정원 관련해서는 제목을 한 글자도 안 틀리게 해야 검색이 돼. 예. 박근혜 광복절 특사의 꼼수가, 예. 박근혜, 이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방침 1000명이 세간의 해석처럼 기업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건 부적절합니다. 자, 물론 이거 전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설이 있어요. 자, 이명박 때 경제인 사면, 그때 막 수십 명이 사면됐지만 그때도 들어갔던 사면이 누구였어? SK 최태원이었어. 예. SK 최태원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그 이명박 때도 어마어마하게 사면을 시켰잖아. 그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사면 대상이 SK 최태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2번. 저기 진짜 궁금한 건데 망부누님 결혼하셨나요? 왜? 시집 못 갔을 것 같지? 승질이 들어와서 못 갔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어. 자, 잠깐만요. 여기서 녹화를 끊겠죠. 별거 없는데. 그래. 그냥 한번 해보자. 안 끊어도 될 것 같아. 파일 하나로. 자자. 내가 손발이 많이 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두 결절로 목이 이제 안 좋은 데다 대서 발성법이 잘못돼갖고, 여기에서 소리를 내. 여기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이 이 목을 계속 뜨겁게 해요. 계속 뜨겁게 하다 보니까 그 목이 늘 마르면서 그게 후두결절로 이어지는 거야. 이 후두결절은 사실은 후두에서 습기가 있는 공기가 계속 공급이 되면 그렇게 말라서 쪼개지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나의 발성법이 목에서 뜨겁게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숨을 잘 안 쉬고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이제 상해버린 거예요. 예,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이거 좀 처음이야, 두 번째야? 일관왕이야? 아싸, 일관왕이다. 예. 자, 그래서 내가 그 오미자차를 마시면 오미자차를 마시면
목이 좀 부드러워지고, 예, 목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찬 것 때문에, 먹는 거야. 내가 발이 너무 시려워갖고 감옥 가서 죽을 뻔했잖아. 자, 박근혜 광복절 특사의 꼼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방침 1000명이 세간 해석처럼 기업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건 부적절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단 하나의 대비 사례만으로도 그 부적절성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을 기념한다며 특사를 단행했는데 그 대상자 중 한 명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거론하고 있고 그 당사자 중 한 명으로 또다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10년씩 꺾어지는 해마다 광복과 건국을 기념한다면 사면은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고 정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받은 기업인이 또 받으면 사면의 값어치는 서푼짜리로 격화됩니다. 효율성도 의문입니다.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자 기업인을 사면해주고 대신 투자를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사람은 그 정황 증거로 두 가지를 듭니다. 지난해 9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잇따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과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하나이고, 지난해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게 둘입니다. 하지만 별 효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기업인 사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대상은 최태원 회장 형제와 구본상 전 부회장 정도입니다. 이들이 사면을 받은 대가로 투자를 한다 한들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비교 수치가 있는데요. 정부가 11조 8천억의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 원의 재정 보강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 형제 등은 얼마만큼의 투자로 얼마만큼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까요? 못한다는 얘기죠. 예. 현재 1위가 3개, 2위 2개, 4위 1개? 그래요? 뭐 내 방송이? 땡큐. 물론 이런 미세하고 계산적인 접근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성향이 뼛속까지 친기업적이라고 전제하면 이들이 효율성 이전에 당위성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에 접근했을 수도 있고, 각종 현란한 수치와 그림으로 기업인 사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한푼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차원이라면 상식적 의문에 봉착합니다. 지난해 말 황교안, 최경환 등 군부를 뗄 때 못 이기는 척 사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김성환 전 경남기업 특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강조한 직후입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건평 씨의 특사 로비 가능성을 특별 발표했다가 소송을 당한 직후입니다. 게다가 황교안 총리와 김현웅 법무장관이 맨 앞에 서서 이른바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직후입니다. 이런 때 부정부패의 당사자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사면해 주는 게 작금의 환경과 궁합이 맞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삐끼용 또는 에두벌룬용으로 기업인 사면을 던졌을 가능성입니다. 이미 대서특필되고 있듯이 기업인 사면은 경제 활성화와 세트로 논해지게 돼 있습니다. 기업인 사면이 논란이 될수록 경제 활성화 담론 또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박 대통령은 두 가지를 얻습니다. 메르스와 유승민으로 점철되던 국면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놓으면 다음 수가 놓기가 쉬워집니다. 박 대통령의 어제 언급 이후 나오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면 주 대상은
생계형 사범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예로 드는 생계형 사범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자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1톤 트럭 몰고 과일과 채소 팔러 다니는 사람들 말고도 자가용 또는 자가용 모른 직장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가용을 모는 직장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 지지율 상승 동력과 국정 수행 기반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여세를 잘 관리 보존하면 내년 총선 때 여당 지지세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활용 점점은 기업인에게 찍을 겁니다. 세간의 예측과 다르게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면 박통의 원칙을 재부각시킴으로써 지지율 상승 동력에 가속기를 달 수 있고 법치주의를 재확인함으로써 부정부패 일소에 탄력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반전을 통해 극적 효과와 정치적 초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시나리오가 이렇게 완결된 형태로 짜여져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특별사면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최종 판단은 광복절 즈음에 내리면 됩니다. 기업인을 넣을지 뺄지는 그때 가서 점 하나를 찍던가 지우던가 하면 되는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티 안 나게 일부 경제인 이름 위에만 점을 찍고 100만 명이란 수의 위세에 덮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환기하는 이유는 꼼수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단선적인 분석과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전장에서 빠져나올 날개를 달아줄 정치적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자체가 개연성보다 더 한 단계 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이 시사통, 프레시안 시사통은 누가 쓰는 거야? 프레시안의 시사통은 누가 쓰는 거예요? 이슈 독털? 굉장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쓰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김종배 시사통이야 이거? 어쩐지. 김종배의 시사통. 어쩐지. 내가 요즘에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김종배 씨 거를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 세상을 보는 눈이 진짜 막 내가 무릎을 칠 정도로 어쩐지 내가 아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누구지? 어쩐지. 그럼 그렇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예. 자, 배달통 보지 말고 시사통을 보라고. 맨 배달통만 쳐다보고 있으면 살쪄. 자, 오늘 불나게 달려왔어요. 예, 오늘 불이 나게 달려본 오늘 방송 2시간. 내가 오늘은 딴소리도 안 하고 그냥 뉴스만 쫙 했는데, 초반에 내가 확 분위기를 다운시켜서 미안해요. 아니 이게 중요할 때 지금 이거 국정원 해킹 사건은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야. 이 국정원 해킹을 주도한 게 원세훈이고 내일 원세훈의 재판이 있어. 그런데 원세훈 재판에 대해서 너무도 보도가 없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데 그 댓글에 보니까 씨발 계속 개표 부정 얘기가 올라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개표 부정론자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여론 조작단이 개표 부정론을 이용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무지막지한 분위기를 연출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데 낚이지 말라고. 낚이지 말라고. 실제로 개표 부정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댓글로 그렇게 개표 부정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기사를 잊어버리게 하려는 거야. 기사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한 5일 전부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개표 부정 또 실실 얘기해. 내가 없는 시간에 계속 얘기해. 내가 없는 시간에도 나의 눈은 여길 보고 있어. 내가 채팅을 안 하면 내가 못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자, 하여튼 그 개표 부정론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내가 발언할게. 만약에 박근혜를
진짜 개표를 부정해서 한 게 맞다라고 선관위 직원이 그걸 뭐라 그래, 양심 선언을 하고 나오면 내가 책임지고 방송을 접겠어. 정말로 박근혜가 그 개표 부정을 통해서 당선된 게 맞다. 내가 그 자기들이 그 개표 부정을 개표를 조작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조작했다라고 선관위 직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양심 선언하고 나온다면 이거는 내가 분명히 책임지고 내가 망치 부인의 시사수사방을 접도록 할게요. 예, 약속합니다. 물론 임기 중에, 박근혜 임기 중에 누가 그렇게 양심 선언하고 나오면 나는 방송을 접겠어. 그러나 임기 후에 나온다라면 안 믿어. 임기 후에 나오는 건 개뻥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이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왜 조속 처리 안 하고 시간을 끌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소위 이 중선관위에서 일했던 직원 한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전자투표가 그게 선거 무효다. 선거 무효 소송을 내. 그러면서 5년 동안 선거 무효 주장을 했어. 그런데 대법원이 판결을 안 내린 거야. 그래놓고 언제 판결 내린지 알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명박 정권 초기에 판결을 내렸어. 왜 그랬을까? 이게 선거 무효 소송이면 6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5년을 끌어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뭐가 되니까 이명박이 딱 당선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처벌을 했어. 이거 뭐야? 말이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건요. 그래서 이명박 때는 이명박 정권 내내 5년 동안 조용했어. 노무현 전자개표가 무효다 이 얘기가 이명박 5년 동안은 조용했다니까? 전자개표 무효론이 없었어. 그러다가 지금 박근혜 때 다시 전자개표론이 나온 거야. 왜? 그 당시 문재인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 12월 4일에 이 전자개표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선거 무효 그 주장이 12월 4일에 처음 나와. 선거도 하기 전부터. 그때 문재인이 우세했어. 문재인이 우세한 순간에 그런 주장을 했다가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에 쑥 들어갔죠.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 문제가 될 때,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댓글 사건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한 달 내내 개표 부정으로 덮어버렸어. 개표 부정으로 상황을 덮어서 박근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은 언급이 안 됐어 뉴스에. 내가 감옥에 있어서 매일 뉴스를 보면서 그걸 봤어.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니까 개표 부정론이 쏙 들어가는 거야. 한 달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왜 한 달이 지나서 없어졌나? 대통령 선거법은 한 달 이내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만 개표 부정 주장을 막 떠들어가지고 국정원 근데 사실 이 한 달 동안 국정원여의 그 댓글이 없다 발언, 그 발언으로 이건 당선 무효형이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왜 문재인이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냐? 이 발언은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 징역형에 처해져야 되고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범죄야.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게 개표 부정이야. 그 다음에 국정원 여직원의 개표 부정 증거가 13년 6월 14일에 떴어. 그때도 개표 부정으로 물타기를 했어. 매번 그 다음에 원세훈이 유죄 판결 받았을 때도 개표 부정 얘기로 도배를 했고 매번 그래 매번. 지금 국정원 해킹 사건을 또 개표 부정으로 물타기한 놈들 명단을 작성해. 내가 일부러 아까 그거 기록으로 남긴 거야. 누가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지. 나 감옥 간 이후 처음에 나를 잡아갈 때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다고 잡아갔어. 3개월 지나니까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풀어줬어. 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영향력 있는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는데 영향력 있는 언론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해야지. 그게 왜 감옥 갈 일이냐? 어이없지? 나 그런 사람이야. 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사에 남게 됐어. 내 꿈은 나의 꿈은 그냥 조용히 잊혀지는 거였어.
그 나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잊혀지게 하겠다. 그게 내 꿈이었어. 그런데 내가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로 감옥에 간 순간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숨길 수 있는, 지워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역사에 남는 이름이 돼버렸지. 공문서에 이름을 남겼으니.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잊혀지려는 망치가 아니라 일단 탈출에 집중하기로 했어. 일단 탈출에 집중하고 자유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잊혀지지 않을까? 예. 내가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요, 못 박는 망치가 아니에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작은 돌을 이렇게 조각하는 아주 여리고 힘없는 작은 망치야. 요만한 머리에 긴 그 손잡이가 달린 성경책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망치. 그런데 그 망치로 주인공이 18년 동안 벽을 뚫어. 그래갖고 탈옥을 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던 주인공이 탈옥을 해서 가다가 버려. 내가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의 망치를 쓴 이유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망치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우리 국민들에게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버려지고 싶다. 그런 뜻에서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교에서는 공성이 불거, 어떤 뜻하는 바를 이루면 그 뒤에 머물지 않고 호련히 그곳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이름이 그 망치 부인이에요. 예. 나는 그렇게 민주세상에 오면 잊혀지고 싶었는데 독재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거 관공서에 이름을 남겨서 쉽게 잊혀지긴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좋은 세상 와서 우리가 아주 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잊고 지내는 것처럼 오늘 망치 부인의 방송을 모두가 잊고 살아도 전부 다 행복하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잊혀져도 소원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우울하지 않고 정치 때문에 비통한 밤을 보내지 않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이 제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려도 저는 천국에서 춤을 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망치 부인이 잊혀질 날을 위해서 같이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너무나 서민들이 행복해서 언젠가 망치 부인이 있었다는 걸 모두가 잊게 되는 그날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 여러분 오늘은 1분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자, 오늘은 법정에 갔다 오고요. 예, 제가 고소한 놈에 대해서 재판정부에서 저한테 무슨 증인 요청을 했어. 뭘 원하는지. 예, 가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나 죽었나 가서 한번 간보고 올게요. 내일 낮 2시에 다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많이 화가 났어요. 예, 그 저의 국정원 고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백승원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를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용으로 그 변론을 맡았다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금 뭐 출두 요구서를 내고 있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국정원 비리, 내 인생을 정말 이 국정원을 진짜 이 씨를 알려서 이 국정원 비리를 캐는 데다가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화가 나 있었어. 오늘 좀 거칠었단 미안해요. 오늘 처음 왔는데 조금 당황하셨다라면 미안. 이거 다 컨셉이야. 알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